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연패의 부진에 빠진 토트넘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에스턴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는 한국 시간 11월 26일 밤 11시 토트넘 홈구장인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10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첼시하고의 11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막판 연달아서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4 대패를 당한 데 이어서 지난 그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도 1대2로 패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토트넘의 순위는 1위에서 4위로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1위인 맨시티하고의 승점 차는 2점 차밖에 나지 않지만은 이제 5위인 에스턴 빌라에게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는 실정이죠. 거기다가 이번 경기가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맞대결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패한다면은 4위와 5위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첼시전은 토트넘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악재가 발생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경기 시작하고 29분경에 로메로가 엔소 페르난데스한테 발목으로 태클이 들어가면서 퇴장당하고 말았죠. 이는 그 로메로가 그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로 공식 대회 네 번째 퇴장이고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 중에서는 해당 기간 최다 퇴장에 해당합니다. 로메로의 명가암이라고 할 수 있죠. 로메로가 굉장히 좋은 수비수로 팀 수비의 핵심이자 부주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퇴장이 많다는 거, 카드가 많다는 거는 로메로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엎친 데 덮친 격우 첼시전에 토트넘은 전반전 막판에 메디슨이 발목이 뒤틀리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 로메로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토트넘은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메로의 파트너 센터백인 판더펜이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결국 첼시 공격수인 니콜라 잭슨이 배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판더펜이 쫓아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악재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토트넘은 라인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했고 이 과정에서 우도기마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55분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 토트넘은 4-2-2 포메이션 여전히 그 정상적으로 공격적인 라인을 구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수들이 많이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선전하면서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었습니다. 두 명이나 퇴장당하고도 라인을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의 오프사이드 반칙을 9명인 상태에서도 4회나 이끌어냈습니다. 거기다가 그 두 명 퇴장 당하고도 라인을 올리면서 11명일 때보다 더 많은 소유권을 획득을 했는데요. 왼쪽이 이제 그 11명에서 뛰었을 때 11회의 소유권 획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1명에서 이제 그 30분 정도를 소화했던 거였고요. 우도기까지 퇴장 당하면서 9명이서 이제 그 35분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13회, 2회의 더 많은 소유권을 획득을 하면서 상당히 그 처절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용감한 축구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은 일방적으로 첼시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고요. 결국 그 75분경에 역전골을 허용한 데 이어서 추가 시간 4분과 추가 시간 7분에 연달아서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골을 실점하고 나서 토트넘이 미친 듯이 공격을 했거든요. 하지만은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현재 그 상위권의 승점 경쟁이 굉장히 빡빡하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골 득실에 있어서는 이게 발목을 잡을 위험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한 명까지는 몰라도 두 명이 퇴장을 당한 이후에는 라인을 조금 내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첼시전에 메디슨과 판더펜이 부상을 당했고 여기 뭐 판더펜 3에서 4개월 부상으로 떠있긴 한데 이거는 조금 정밀 진단 결과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1월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있죠. 메디슨도 장기 부상을 당한 상태이고 또 이제 그 로메로가 3경기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우도기 같은 경우도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데다가 그 우도기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울버햄튼전에서 토트넘은 결국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드러내면서 졸전 끝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슈팅 숫자가 6대17, 그가 울버햄튼이 3배 가까이 많았었고요. 기대 득점도 토트넘 0.68골, 울버햄튼 2.19골, 2대1 스코어가 합당한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죠.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이 선제골을 상당히 기대 득점 그래프가 높게 올라갔어요. 골문 앞에서 이제 브래넌 존슨이 골을 넣었다 보니까 그러면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으나 이후에는 기대 득점 그래프가 거의 변화가 없죠. 이 얘기는 슈팅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울버햄튼은 차근차근 기대 득점 그래프들을 끌어올려 갔고, 하지만은 마무리 부재로 조금은 고전을 하다가 추가 시간 1분에 사라비아가 동점골을 넣은 데 이어서 추가 시간 7분에 르미나가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토트넘이 첼시전에서 너무 무리해서 뛰다가 선수들의 체력 고갈 문제도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주축 선수들도 빠지고 하면서 경기 내용도 안 좋아지는 데다가 경기 막판에 더 많이 흔들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인 건데,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울버햄튼이 경기를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이제 75분 이후에는 울버햄튼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건데요. 여기에는 비수마의 교체 아웃이 조금은 크게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75분경에 토트넘이 브래넌 존슨과 비수마를 빼고 브라이언 힐과 로셀소를 투입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원에서의 장악력에서도 밀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이 지친 것도 있지만 말이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울버햄튼전에서 비수마가 시즌 5번째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빌라전 결장이 확정됐죠. 비수마가 없을 때의 토트넘 중원은 상당히 조금 위험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울버햄튼전에 토트넘이 드러낸 문제점은 일단은 메디슨의 부재가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그 원톱인 손흥민 선수가 철저히 고립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트맵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슈팅도 단 한 번, 그것도 차단된 거였죠. 키패스도 한 번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손민 선수의 고립은 그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은 손민 선수한테 볼 배급이 되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리어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이 더 높았어요. 울버햄튼이 더 수비적인 팀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토트넘은 수비 라인이 상당히 내려와 있죠. 특히 이제 다이어가 가장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이어가 이제 15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로메로하고 판더펜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특유의 하이라인의 압박 축구를 구사할 수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점유 구역을 보더라도 볼이 없을 때의 점유 구역이 약간은 좀 처참해요. 다이어 선수 거의 없죠. 비카리오 골키퍼보다도 더 작습니다. 다이어가 이렇게 점유를 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 센터백들이 많은 구역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커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라인들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그 에메르송 로얄이 우도기를 대신해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로얄이 전문 왼쪽 풀백이 아니잖아요. 원래 오른쪽 풀백을 선 선수다 보니까 로얄 역시도 측면 커버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래넌 존슨이 밑으로 내려와서 뛸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메르송 로얄 대신에 브래넌 존슨이 측면 수비를 커버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동점골 실점 장면에서는 다이어의 충격적인 패스 미스가 있었던 거였는데요. 물론 여기서 클롭세스키도 더 내려와 줬어야 됐어요. 내려와서 다이어의 패스를 받아줬어야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이어 선수가 울버햄튼 감독인 게리 오닐한테 롱패스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게리 오닐이 빨리 패스를 울버햄튼 선수한테 내줬고 여기서 이제 스로인이 빠르게 연결되면서 그대로 역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라비아가 동점골을 넣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그 역전골 실점 장면에서도 르미나가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데 다이어가
본인이 심지어 르미나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음에도 이 침투를 그냥 넋놓고 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르미나가 다이어 뒤로 침투에 들어가서 차분하게 골을 성공시켰던 거였죠. 즉, 이 실점에 있어서 다이어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우도기 선수가 부상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대표팀에도 합류하지 않았었는데, 테스트 결과 일요일에 있을 빌라하고의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빌라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그 뉴캐슬하고의 개막전에서 1대5 대패를 당하면서 불안한 시즌 출발을 알렸으나 이후에는 그래도 나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리버풀 원정에서 0대3 대패는 리버풀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좀 아쉬운 결과라면은 울버햄튼 원정 1대1 무승부,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전 0대2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호성적을 올리면서 토트넘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는 데 성공을 한 건데요. 그래도 토트넘에게 있어서 위안거리라고 한다면은 빌라가 원정 성적 같은 경우는 2승 1무 3패로 13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홈에서는 빌라가 전승이에요. 그러면서 빌라가 최근 지난 시즌까지 하면은 구단 역대 최다 경기 연속 승리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약한 모습. 물론 뭐 벌리하고 첼시전에는 승리를 거뒀으나 뉴캐슬, 리버풀, 노팅엄한테 패배하고 울버햄튼에게 무승부에 그쳤다. 물론 뭐 뉴캐슬하고 리버풀 원정은 힘든 원정이긴 하지만은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 패배가 상당히 빌라 입장에선 뼈 아팠다라고 할 수 있고, 울버햄튼전 무승부도 아쉬운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빌라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4-2-2-2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맥긴 같은 경우는 원래 중앙 미드필더고요. 차니올로도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전문 윙어라고 볼 수 없죠. 즉 이들이 좁혀서 서고 그리고 또 이제 대신 풀백들이 상당히 공격 가담을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4-3-3 형태로 변환을 하기도 합니다. 차니올로가 조금은 측면을 커버를 하고 디아비가 측면으로 빠지고 맥긴이 중앙으로 오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빌라는 팀 득점이 29득점으로 맨시티 32골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과시하고 있는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심에는 올리 와킨스가 일단 6골 5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또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옴에도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무사 디아비가 3골 3도움으로 와킨스와 함께 다이나믹 듀오를 형성하고 있고요. 슈퍼초코라고 할 수 있는 레온 베일리가 3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일리 같은 경우는 선발 출전은 2경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그 차니올로가 상당히 떡대가 좋고 피지컬이 좋아요. 차니올로가 전반전에 상대 수비진을 괴롭히면은 베일리가 후반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디아비와 함께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특히 이제 베일리하고 디아비는 레버쿠젠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로메로 판더펜이 없는데 다이어, 벤데이비스로 베일리와 디아비의 빠른 침투를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그 존 맥긴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골 2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슈퍼초코인 듀란 선수가 2골을 넣고 있고요. 측면 수비수인 맥케시가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아비하고 와킨스는 시즌 초반에는 다소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킨스가 초반에 살짝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의 호흡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명의 공격 듀오가 찬스 메이킹을 한 숫자인 건데, 살라와 다윈 누네스가 서로에게 이제 그 찬스 메이킹을 한 게 19회로 최다고요. 그리고 디아비와 와킨스가 18회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둘의 호흡이 갈수록 물오르고 있다. 즉, 이 둘의 호흡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빌라의 공격 시퀀스 관여를 보면은 와킨스가 46회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가 42회로 두 번째로 많고요. 이 정도로 이제 그 더글라스 루이스가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들 중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무사 디아비가 40회로 3위, 그리고 맥긴이 35회로 4위, 그리고 그 뒤에 좌우 풀백들을 주목해야 되죠. 아무래도 이제 그 4-2-2-2 포메이션상 좌우 측면 윙들이 좁혀서 서면은 풀백들이 많이 공격을 가담하다 보니까 맥캐시가 29회, 그리고 또 이제 루카디뉴가 27회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는 단순히 공격 가담만이 아닌 수비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유권 획득이 62회로 빌라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소유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상당히 박스 안까지도 상당히 많이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비수마가 없는 토트넘 입장에서 더글라스 루이스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 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만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7승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에메리 감독이 빌라 지휘봉을 잡고 나서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빌라 상대로 2전 전패를 당했어요. 즉 에메리 축구에 조금 약점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시즌은 어떨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위안거리라면은 손흥민 선수가 빌라 상대로 상당히 강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6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또 이제 그 FA컵 한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을 하면서 공식 대회 7경기에서 6골 1도움을 올리고 있는데요. 아까 그 프리미어리그에선 5골 1도움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 양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을 놓고 보면은 해리케인 8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골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의 전설인 스탠 콜리모어가 4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빌라 상대로 많은 경기에서 골을 넣은 건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6경기 중에서는 2경기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2경기가 전부 다 멀티골이었습니다. 2019-20 시즌 26라운드 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었고요. 또 이제 득점왕을 차지했었던 2021-22 시즌 32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달성을 했었죠. 이게 이제 그 득점왕 등극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다면은 멀티골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양 팀의 결장 선수 명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뭐 결장 선수가 넘치죠. 여기 우도기는 다우트풀로 돼 있는데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선발 출전할 걸로 보이고요. 세센용 화이트맨은 뭐 그렇게 중요한 선수들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로메로 비수마가 징계로 빠지는 게 크고 또 이제 판더펜도 부상, 메디슨 히샬리송도 부상, 솔로몬도 부상, 페리시치도 부상, 공격진에 상당히 부상이 많고 또 이제 수비 쪽도 결장 선수의 공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부엔디아, 밍스, 그리고 제이콥 램지가 부상 중인데 이들은 일찌감치 부상 후 빠진 선수들이에요. 최근에 이 선수도 없이 계속 경기들을 치렀고 그럼에도 호성적을 올린 빌라니까 선수단에는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밍스가 있다면은 수비진의 뎁스가 조금 더 강해질 거고 제이콥 램지가 오면은 제이콥 램지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중앙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거고 부엔디아가 온다면은 창의성이 조금 더 발현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 경기는 빠지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후스코드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후스코드는 로얄을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의 매체들은 우도기가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스코드는 로세소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은 매체들에서는 벤탄쿠르가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3-3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에스턴 빌라는 최근에 나왔던 그런 선수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차니올로냐 아니면은 틸레망이냐 여기가 조금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그 에스턴 빌라가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토트넘이 어쨌건 현재 4위로 호성적을 올리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틸레망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해서 중원 장악력을 더 높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후스코드의 예상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먼저 그 첫 번째 토트넘이 비록 1위에서 2점 차로 뒤처져 있고 토요일에 맨시티가 리버풀전을 맞이하는 거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최근 연속 패배로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의 정상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다.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하고의 마지막 3번의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만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빌라 상대로 고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빌라는 토트넘에게 승점 1점 차로 5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우나이 에메리의 팀은 홈에서 최고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은 원정 성적은 하위권이다. 라면서 이제 빌라도 토트넘 원정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부상 및 징계 선수들의 부재는 경기력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은 올 시즌 빌라가 원정에서 보여준 부진을 볼 때 무승부가 유력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빌라하고의 홈경기 이후에는 맨체스터 시티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이 경기까지 로메로가 결장하고 판도펜도 결장을 하죠. 즉 지금 토트넘이 2연패에 빠졌잖아요. 이번 빌라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빌라전에도 승리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패한다면은 맨시티전까지 이 연패의 분위기가 쭉 이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웨스트햄하고의 홈경기인데 웨스트햄은 현재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뉴캐슬하고의 홈경기입니다. 뉴캐슬이 최근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주춤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7위에 올라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과 에버턴하고의 홈경기. 여기가 조금은 그래도 쉬운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브라이턴 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브라이턴도 현재 그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머스하고의 홈경기. 이게 조금은 쉬운 경기인데 이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은 이제 그 FA컵 경기가 있고 그리고 맨유하고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있는데요. 이 시점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차출되고 또 이제 비수마와 파페사르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됩니다. 선수들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6위인 맨유와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하고의 개막전에서 토트넘이 2대2 무승부에 그쳤잖아요. 근데 곧바로 또 이제 그 리그 경기가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손흥민, 비수마, 사르의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바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토트넘과 빌라의 프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